안녕하세요. 웰다잉 인터뷰 원혜영입니다. 오늘은 오랫동안 웰다잉 강의로 수고해 오신 웰다잉협회 김지영 지회장님을 모시고 웰다잉 교육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김지영 지회장님은 웰다잉 강사 또 상담사로 하시기 전부터 심리 상담 교육에 오래 종사해 오셨는데 주로 어떤 일들을 해 오셨나요? 예전에 30대에는 주로 놀이치료사를 활동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그때부터 쉬면서 좀 휴식 시간이 좀 길었어요.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웰다잉을 접하게 된 계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웰다잉에 좀 더 관심도 갖게 되고 알아보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교육 상담 활동도 웰다잉에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변화가 온 거네요. 네. 일단은 저는 웰다잉을 사실은 죽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제 나이가 사실은 환갑입니다. 네, 그런데 39살 때 암이 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갑상선 암이라고 시작을 해서 병원에 들어갔는데 의외로 상태가 굉장히 좀 심각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주변에 림프절까지 다 전이가 돼서 뭐 1차, 2차 수술을 통해서 암, 세포라든가 이런 혹들을 한 50몇 개를 목에서 떼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후유증이 이제 어떤 걸로 나왔냐면은 주로 음식을 조금 먹었다 약간 자극적인 음식이 이렇게 들어오거나 그리고는 수면 중에 가끔 침을 잘못 삼키거나 자는 중에 그리고 물을 마시다가도 조그마한 물방울이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들숨 날숨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이 딱 마비가 돼서 기관지가 일종의 경련 비슷한 상태라고 말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순간이 정말 죽음처럼 고통스럽고 무서워가지고 죽음 때문에 정말 힘들었던 그 시간을 한 십몇 년, 그러니까 제가 39살 때 그랬으니까 지금도 사실은 가끔 이제 어쩌다가 한번 그런 일을 경험을 하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죽음 때문에 무서워한 상태에서 우연히 제가 조선일보인가를 보고 있었었는데, 그러니까 웰다잉이 한국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알려지기 전에 그 신문 기사에서 웰다잉이라는 기사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죽는 거야? 저도 그 생각만 하고 그 기사를 읽으면서 궁금해 했었는데 그 기사를 읽고 나서 한 2년 정도는 제가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화성시 동탄에 살고 있는데 그 농협주부대학에 광고가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웰다잉 특강을 언제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특강을 제가 이제 기억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웰다잉 강의가 있었는데 그래서 전화를 농협에다 했더니 다음날 웰다잉 특강이 있다고 알려주셔가지고 그 자리를 가서 저희 협회의 대한웰다잉협회 협회장님을 만나 뵙고 그날 바로 제가 이제 천안에서 기본교육과정이 열리니까 내려와 봐라. 그래서 그냥 밤에 그날 바로 내려갔습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서 저한테는 죽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때는 가족이라든가 주변 친구들은 운동해라, 좋은 음식 먹어라,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런 말들을 굉장히 조언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삶을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살까에 집중을 막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저한테는 좀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 더 집중하게 됐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천안에 내려가서 기본과정, 심화과정을 바로 연결해서 제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러시면 암에 걸린 분들을 보면은 경험자로서 또 웰다잉 전문가로서 어떻게 조언을 해주시나요?
무엇보다도 그런 제가 어디서 글을 읽은 것 중에서요. 그 평생을 바닷가에서 어부를 이제 하셨던 분에게 바다에 나가서 가장 무서운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뭐 많은 질문을 제가 그렇게 던지면 많은 분들이 뭐 풍랑입니다. 뭐 바람이 뭐 이런 바람과 뭐 번개가 친다던가 이런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안개라고 하더라고요. 물안개가 껴서 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그렇게 오랫동안 어부 생활을 했어도 자기가 가장 무섭더라 하는 말이 사실 저도 동일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음이라는 것을 정말 웰다이 뭔지 하고 궁금해하고 제가 사는 것에 초점을 안 두고 죽음이 뭐냐 하고 바라보고자 노력을 하면은 오히려 죽음이 조금 더 멀어지고 선명하게 보이니까 더 자유해졌다는 저는 그런 대답을 드리거든요. 예.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시면서 좀 많은 영역 중에서 분야 중에서 특별히 더 관심이 가는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처음에는 아까 죽음 때문에 제가 고민을 했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기본과 심화 과정을 다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얻고자 했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내릴 수가 없었어요. 예, 실제적으로 다가오지 두려움만 있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 갈까에 대한 그 방법을 찾지는 못하고 있었다가 정말 거짓말 안 보태고 저는 죽음에 관련된 책 한 100여 권을 제가 사서 막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랜디 포시의 마지막 강이라는 그 미국 젊은 교수가 죽어가는 과정을 쓴 걸 이렇게 제가 보면서 어느 한 구절에 제가 딱 삘이 꽂혔거든요. 그 대목이 이제 그 랜디 포시라는 교수님이 차를 운전하고 막 가는데 조교가 분명히 교수님이 췌장암으로 죽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너무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몸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음악을 듣고 운전하는 걸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대목이 정말 저한테는 충격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순간 깨달은 것이 정말 많은 철학자들이 책에서 이야기했던 죽음과 삶이 동일하구나 하는 그 저 나름대로의 어떤 아하 경험, 통찰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거에 대해 가장 관심이 많았었고요. 지금 점차적으로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이제 5학년, 작은 아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염려됐던 부분이 사실은 아이들이었거든요. 예,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럴 때 그 아이들의 그 유가족에 대한 마음이 사실은 많이 갔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상실로 인한 애도 이쪽으로 지금 그 공부 과정이 흘러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또 파생돼서 자살 유가족들에게까지 그 영역이 좀 확장됐고 장기 기증 하시는 그 유가족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제가 보내드린 프로필에도 있듯이 그 박사 과정 이제 마무리를 다 했는데 제가 지금 강아지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상실감, 그 펫로스로 인한 상실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애도 상담이라는 게 정말 이 상실의 시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에겐 좀 낯설어요. 네네. 주로 애도 상담이 어떤 경우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특히 이제 문화 정서상으로 뭔가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슬픔이라고 하면은 보통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겨내라고 이렇게 눈물 흘리는 거 아니라고 그런 문화에 익숙해졌고 그런데 그런 익숙해졌던 문화 중에서 예전에는 3년상이라는 걸 사실은 통해서 남성분들의 슬픔을 공식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가졌었는데 지금은 돌아가시고 나면 바로 장례식 끝나면 현장으로 또 돌아오셔야 되고 또 그리고 예전에는 제가 보기에는 여성분들이나 이렇게 리본 같은 걸 머리에다 꽂고
그게 얼마 전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것조차 사라져 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런 슬픔을 우리가 이제는 애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슬픔을 극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슬픔은 표현해야 치유가 된다. 그게 대명제입니다. 예. 예, 그러니까 슬픔을 망각하고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표현함으로써 더 받아들이고 소화해내고 그런 것이 정말 자연스럽고 아주 바람직한 그 상실로 인한 부담을 잘 정리해내는 길이다. 잘 받아들이는 네네, 길이다. 네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이 애도 상담의 경우에 정말 말씀 들으니까 표현하는 기회가 정말 머리에 핀을 꽂거나 이렇게 가슴에 표시를 다는 리본 같은 걸 그런 게 이제 없어졌네요. 그게 네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네요. 네, 저도 기억에 남았어요. 예. 예. 그래서 잘 표현함으로써 받아들이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된다. 아주 네.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웰다잉 활동을 하시게 되면서 특히 아까 그 암 투병을 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걱정이 컸다 그랬는데 본인이나 또는 가족에 일어난 변화가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서 제일 처음에 하는 말이 이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일생을 사시는 동안에 죽음이란 단어를 가장 많이 들으실 시간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어르신들 특히 죽음이라는 이야기를 내 입에 달면 이것이 마치 부정적인 것처럼 인식들이 돼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하면서 제게 들려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도 뿌옇게 그냥 몰랐던 두려움이었다가 첫째는 죽음을 저는 받아들이는,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 상태가 좀 됐다는 거.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뭐 감히 자유롭다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렇고요. 일단은 죽음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자연스럽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는 아프다 보니까요. 누군가를 좀 탓을 해야만이 제가 좀 합리화가 될 것 같고, 네. 이렇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누구 탓이 아니라 제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이 좀 길러지다 보니까 가족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관계들이 좀 더 좋아졌고, 또 그 자기 연민 같은 것에 많이 빠졌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어쨌든 웰다잉 강사로 활동하면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제 삶에 대한 책임감도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에게 도움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다 보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어쨌든 좀 하다 보니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조금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라는 분이 죽음에서는 이제 대가이신데 그분의 책을 참 좋아했었어요. 좋아하고 많이 구해서 보기도 하고, 또 이제 절판이 된 것은 중고시장까지 뒤져가면서 보면서 사후생이라는 책을 제가 접하면서 저한테도 굉장히 위로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종교하고도 연결이 돼서 그 사후생에 대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로운 어떤 인식의 변화가 생겼고, 그로 인해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좋은 교회를 또 선택해서 가는 계기를 또 가졌습니다. 친정부모님 얘기를 드리면 아버지가 92세시고 엄마가 89세시세요.
시아버님은 91세, 시어머님이 네. 89세. 요새 정말 장수 시대라는 네, 게 장수예요. 실감이 되네요. 네, 그런데 다 암을 시아버지, 친정아버지께서 암 환자세요. 예, 그런데 친정아버지께서 병원에서는 길어야 3개월에서 6개월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8개월째 네. 생존에 계시는데 댁에서 계세요. 집에 계세요. 예, 그래서 일단 등급도 받으셨고 요양보호사님께서 엄마 요양보호사, 아버지 요양보호사 두 분이 오시는데 그걸 저희들이 풀이해가는 과정이 사실은 이제 저에게 오빠하고 언니가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네가 먼저 배웠으니까. 그래서 엄마하고 아빠가 정신이 그래도 명료하실 때 저희들은 예를 들면은 엄마께서도 같이 이제 기독교인이시기 때문에 자녀들과 후손들한테 다 말씀을 다 찾아서 정리를 해 놓으셨어요. 각각에게 줄 말씀들을. 그리고 묘비명도 다 준비해 놓으셨고 그다음에 묘비명은 네.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네네, 한번 소개해 주시죠. 묘비명이 그러니까 처음에 엄마가 시편 23편의 제일 네. 마지막 구절이거든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는 말씀이셨는데 네. 아버지가 쓰시질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고민이 돼서 기도를 엄마가 하셨는데 이 시편 23편의 1절을 주시더라고. 기도 중에 그 마음이 들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네. 그 말씀으로 부부가 완성이 됐다.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묘비명뿐만 아니라 이제 당연히 연명의료양서는 이미 작성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장례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선산을 그러니까 후손들한테 짐을 주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3대가 오빠하고 손주까지 선산을 아버지가 갔어요.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손주에게도 묻고 상황을 얘기했더니 손주가 자기가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 짐을 좀 내려놓으시면서 그 선산에 있는 나무를 지정해서 수목장을 이 나무에다 해달라고 예, 그렇게 또 다 해놓으셨고 부모님이 수의도 준비를 해놓으셨는데요. 인견 수의를 사놓으셨다고 30만 원 줬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얘기들을 사실은 저희 가정 안에서는 이루어지는데 막상 이제 임종기에 가까워 계시는 부모님을 사실 모시는 건 쉬운 건 아닌데 가까이에 있는 이제 자녀들이 일단은 좀 돌보는 왔다 갔다 하고 돌보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고향이 전주예요. 예, 그래서 전주다 보니까 2주나 3주에 한 번씩 내려가서 이제 2박 3일 정도 자고 그때 이제 오빠 언니가 쉬고 그래서 좀 역할을 분담을 해서 저희들이 돌보고 네. 있습니다. 예. 그 묘비명을 정하셨다. 성경 구절에서 한 구절을 찾아서 네. 그 묘비명을 한번 그렇게 좋은 문구를 가져오는 것도 좋겠고 내 삶을 내가 좀 정리해서 가장 상징적으로 또 쉽게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를 전달하는 것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묘비명 쓰기 운동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일 그래도 그 죽음에 준비하는 것 중에 일반화되고 쉽게 하는 게 영정사진 만들기 네. 아닐까요? 네. 근데 실제로 많이 강사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을 접하면 영정사진을 준비하는 분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하셨다는 분들도 한 30% 정도는 30%요? 어르신들은 네, 왜냐하면 예. 복지관에서 그 행사를 하시더라고요. 네, 예. 예. 그래서 내가 보여주고 싶은 내 모습을 내가 골라서 준비해서 보여주는 네. 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네. 그런 것처럼 다른 웰다잉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 그러니까 사전연명으로 의향서를 작성한다든가 유언장을 쓴다든가 네. 장례에 대한 내 뜻을 당부하는 걸 정리하는 것. 요새는 사전 장례 의향서도 이제 국가에서 관리해 주기로 추진을 하는 것 같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다 연관지어서 이렇게 준비하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네. 필요하다라고 교육하면은 효과가 아주 있을 것 같아요.